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은행 예금 중에서 특별히 위험한 예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원래 예금은 안 위험한데 금융사 부실에 따라서 은행 예금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과거에 이제 새마을금고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런 것들을 위험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위험한 예금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느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일단은 그러면은 위험해지는 금융권부터 봐야 되는데, 저축은행 손실폭이 점점 더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PF 관련 손실이 3조 원대를 이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실제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많이 빠졌고 여신 잔액도 지금 많이 뺐는데, 문제는 저축은행에서 지금 4%대 예금이 나오고 있죠. 왜 나오고 있겠어요? 돈이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그 전에 저축은행이 먼저 예금금리를 내렸습니다. 왜 내렸어요?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예금금리를 높게 줬는데 대출금리를 높이자니 부실도가 커지고, 그래서 못 돌려버리고, 거기다가 20% 한도가 있고, 그러니까 예금을 많이 쌓아가지고 대출을 더 내줘봤자 딱히 수익이 많이 안 되기 때문이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대출 내줘봤자. 그래서 예금 금리를 안 올리고 멈췄죠. 은행보다 낮은 금리였을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 다시 예금을 쌓는다, 수신 잔액을 쌓는다는 이유는 그만큼 돈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높여가지고 돈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더 큰 금리를 감수하면서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이 소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증권사,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은 36%가 넘어갔습니다. 10개 중에 4개는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3개월 만에 1조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3조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시간 지나면 또 연말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이런 와중에도 뭐 오늘 태영건설 뭐 자본 잠시 끝났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태영건설 자본 잠시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 정부가 두주주공 살리기처럼 열심히 지원할 이유가 있겠냐. 지금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6%포인트나 늘어났다. 잔액도 1조 가까이 늘어났고, PF 부실이 계속 커지고 있죠. 얘네는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기사가 뜹니다. 근데 그 전에 새마을금고는 기사가 잘 안 뜨죠. 왜냐? 새마을금고는 다른 데랑 발표가 좀 다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새마을금고가 행안부에 계속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상호금융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금융통합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집계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위기에 대비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괜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이 33조 7천억인데 그 중에서 상호금융이 9조 9천억이고, 우려가 높은 것은 새마을금고의 영향이 크고, 특히 PF 고정이하 여신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이면 3개월 이상 연체된 거를 말하죠. 이게 전년말 대비 6.1%포인트 상승해서 PF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PF 부분만 이야기를 했지만 PF만 문제예요. 지금 요즘에 자영업자 대출 문제도 굉장히 크죠. 근데 지금 PF가 문제가 되게 생기니까 정부가 부동산 부양하느라고 돈을 많이 써가지고 자영업자 지원은 못 들어가고, 자영업자만 위험하냐? 사업체들도 많이 위험하죠. 자영업자도 사업체도 다 위험하다는 소리는 경제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경제 위기에 안 터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엄청 잘 살아서 경제 위기가 와도 본인은 그걸 느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막 배추값이 막 2배로 치든 말든 개부자라서, 한 만수르급 부자라서 배추 그거 뭐 땅바닥에 버리는 돈으로도 살 수 있다, 오르든 말든, 이런 사람 아니면은,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나가서 막 소득 올리고 이런 건 없고 집 하나 사가지고 집값 올라간다 요것만 믿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돈을 안 버니까
위기를 못 느끼는 거죠.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내수시장 안 좋은 게 다 느껴지는 건데.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부실 기업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부실 기업만 늘어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다 멀쩡한 직장에서 연봉이 깎이는 경험도 하시는 분도 있고, 오르더라도 물가만큼도 안 올라서,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래 실질 임금은 1% 이상 까였죠. 이 상황에서 계속 빚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DSR 초과해서 빚을 빌리는 사람들도 엄청 늘었죠. 이번에도 보면은 집값이 올라갔대요? 근데 LTV 60%가 넘는 대출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뿐만이 아니라 가계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죠. 뭐가 터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아직 그 트리거가 없을 뿐인데 막상 해결책이 안 보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 자본은 슬슬 빠져나가려고 포지션 잡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터지긴 터질 건데, 근데 그 터지는 것 중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다? 정부가 크게 신경 썼던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 PF하고 가계부채. 왜 신경을 많이 썼을까요? 자영업자 이렇게 터지는데 자영업자 지원보다 그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썼죠. 왜? 첫 번째는 자영업자 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서. 두 번째는 방치하면 터지니까. 근데 지금 가계부채는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풀렸는데, 그러니까 더 위험해진 거죠. 부실 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PF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PF 지원이나 이런 거 들어가니까 분양가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체스펑크도 계속 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는 총재도 이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했죠. 그게 뭐였어요? 가계 빚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다. 전 세계 최상위권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 가계부채는 지나칠까요? 아니면 매우 많이 지나칠까요? 8월 22일이죠. 한 달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DSR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을 했는데, DSR 규제를 더 강화했나요, 정부가? 그리고 1월에서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 계획을 초과를 했고,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가계 부채로 인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금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오르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나타낼 때 첫 번째, GDP 바꿔가지고 GDP 통계 늘려가지고 가계부채 비율 떨어뜨렸죠. 당연히 통계가 바뀌었으니까 GDP 책정되는 것도 더 높을 겁니다.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는데 GDP 우리나라가 뭘 잘했다고 GDP가 갑자기 늘어날까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괜찮았다고 느껴진 적 있는 분.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죠? 21년 역시 마찬가지였죠? 21년 말부터 금리 인상하면서 죽겠다고 했죠? 23년, 24년 지금까지 어때요? 내수경제 9분기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뭘 했다고 우리나라 GDP가 갑자기 늘어날까요? 그리고 가계부채 엄청 많이 늘렸는데 가계부채보다 어떻게 GDP가 더 빨리 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는 떨어졌다고 하고 있죠. 명목 GDP를 어떤 형식으로 높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비율이 오히려 올라가게 생길 판이다, 지금. 통화정책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택 공급 확대나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자, 이창용 총재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왜 금융위기를 이야기를 했냐, 이거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가계부채가 신용이 부족한 사람들마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서브프라임들이 가계부채를 늘려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유입이 됐고, 근데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죠. 황금성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나중에 자금이 급해졌을 때 팔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빌려준 은행들까지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금융권까지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2금융권부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왜냐면 아까 저축은행도 자금 지금 열심히 확보하는 이유가 뭐겠냐. 결국 부채라는 건 금융이고, 금융에 문제가 생겨서 금융권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게 금융위기로 오는 거다. 그래서 지금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훨씬 낮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 역시도 같이 터졌죠. 저축은행 사태 터졌죠. 그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다? 서브프라임이라는 것 자체가 대출이 안 나올 사람들한테 대출을 내준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 대출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그게 뭘로 볼 수 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로. DSR에 걸려서 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DSR을 적용을 안 하는 대출을 내주면서 사게 만든 거죠. 사지 못하는 서브프라임들에게 사게 만든 거. 우리나라는 사지 못하는 영끌족들에게 사게 만든 거.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금융위기라는 건 금융권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지만 그거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고, 우리나라는 정확히 금융위기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따졌을 때, 이 금융권이 터졌을 때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금자 보호를 넘어서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게 1454조다. 예금 2924조 중에서 1454조 3천원. 이게 보호되지 않는 예금의 규모이고, 이 규모가 2020년에 1188조였는데 3월 기준으로 1400조까지 빠르게 늘어났다. 즉 5천만원 넘는 예금이 늘어났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집 팔고 예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지. 그리고 그 비중이 언제부터 늘었다? 20년부터. 제가 그랬죠? 코로나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주택자들은 팔았다 영끌족만 샀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올라간다라고 해놓고서 열심히 팔고 있었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0년도부터 절반에 가깝게 유지가 된 거다. 저 중에서 1금융권까지는 제가 그래도 안전하다 그랬죠. 2금융권 넘어가면서 2금융권도 다 위험하진 않아요. 전체 중에서 20% 정도가 문제인데 그게 내가 되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위험한 예금들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금리 많이 내준다고 하더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빼야 돼요. 그리고 위험하다 싶은 것을 어떻게 찾는지, 제가 저번에 새마을금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것들을 위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제는 그냥 예전처럼 은행이니까 라고 믿는데 그게 이 금융권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내 자산을 안심하고 잘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옮겨놓는 것이 맞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